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여러분. 오늘은 고교생 전공 체험 특강 중에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과에 있는 윤진호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할 내용은 생명공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 전공이 미생물 분자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대학교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때는 이제 생물학을 배우죠. 그래서 생물학, 뭐 생명과학, 생명공학,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뭐 이런 용어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문적인 차이점들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이 뭔지, 그러니까 생물체를 이용한 산업이죠. 그래서 그의 개념이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바이오 산업의 현황이나 전망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학교 성신여대대학교의 바이오 생명공학과가 어떻게 된 학과인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 대학의 바이오 생명공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전반부에. 후반부에서는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들이 생명공학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생물학이라고 배우시나요? 영어로는 이제 biolog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또 생명과학이라는 용어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어로 적자면 라이프 사이언스가 되겠죠. 그래서 왠지 생물학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던 학문이니까 되게 고리타분하게 느끼시고, 뭔가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하면 굉장히 팬시하고 업투데이트한 학문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다 이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우리가 줄여서 BT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란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는 번역을 생명공학, 뭐 생체공학 또는 바이오 기술 뭐 이렇게 보통은 번역을 하죠.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문을 얘기할 때 이제 베이직 어스펙트에서 기초 분야, 뭐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어스펙트에서 응용 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초 분야가 뭔지, 응용 분야가 뭔지 요거 간단한 개념 정도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올로지, 그러면 생물학이에요. 말 그대로 생물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생물을 연구하시면 생물학이에요. 화학을 연구하시면 화학, 그러니까 그 화합물이죠. 그다음에 뭐 지구의 구조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 지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물체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올로지, 생물학 하면 생명 현상, 생물체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생명이란 무엇일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도 생명이니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뭐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what is the life를 궁극적인 질문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뭐 신이 어떻게 해서 생명체를 만들고 이런 게 궁극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how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이언스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걸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접근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처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생물체가 지구상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체가 있으니까 대개 이제 분류학부터 시작을 한 거죠. 생물체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떤 생물들이 있고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걔네들이 자손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적인 생물학이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넘으면서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과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생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유전적인 현상들을 연구하면 유전학, 뭐 이제 분자 생물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분자 구조에서 DNA나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 이제 분자 생물학, 뭐
면역 기작을 다루면 면역학, 이런 건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루는 거고, 이제 생물체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뭐 동물을 연구하면 동물학, 식물을 연구하면 식물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거는 생물학은 이제 생물 자체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생물을 연구하다 보면 그것에 관련되는 의료 보건이나 생물체가 이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환경 보존 등 같이 인류 복지에 이런 순수 과학들이 이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루는 말, 그러니까 생물체가 관여하는 모든 학문,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 학문이에요. 아까 보면 기초 학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라이프 사이언스는 그 기초 플러스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그거를 응용하는 모든 학문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순수와 기초와 그러니까 응용을 다 얘기하는 포괄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뭐냐? 이건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BT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이오 엔지니어링,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부 다 뭐 생체 기술, 뭐 생명공학, 생물공학, 생체공학, 뭐 다양한 용어로 한국말로 번역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간단하게 하면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생성하기 위한 공정들, 프로세스죠, 과정들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생물체를 이용하거나 또는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착안을 해서 응용하는 모든 기술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B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래학자들이 얘기할 때도 이게 지금 21세기죠. 21세기를 앞으로도 이제 이끌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BT들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생물이기 때문에 뭐 사람에 관한 학문이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뭐 과학이든 산업이든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언제든지 중요한 학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개념들을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생명과학들이 이제 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관여되는 모든 산업을 바이오 산업이라고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의 정의를 보면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생물체가 관여되는 기술은 바이오 기술의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그랬으니까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생물체의 기능 및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요즘 스마트워치나 이런 거 갖고 하면은 내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건 서비스가 되는 거죠. 아니면 내 유전체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유전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들 전부 서비스죠. 이건 제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뭐 어쨌든 그 산업적인 돈하고 연관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산업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칭해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은 다른 산업하고 다른 특징들도 있고 이제 분류가 있는데 아까 같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산업을 나누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보면 바이오 산업은 생물체가 관여하니까 생물체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포 수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단백질이나 DNA 분자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기술인 거죠. BT가 그런 걸 다루는 기술이니까 이렇게 생명체하고 관련된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직접 활용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의학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농업 이런 건 직접 활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도 제품 자체는 이제 화합물을 만들더라도 옛날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화합물들을 다 만들었는데 유기화학 합성이나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 단계나 최종 산물들을 생물체에서 합성을 하는 거죠. 생물체를 이용해서 합성하면 그것도 BT 영역에 들어갑니다. 바이오 산업에. 그 다음에 뭐 연료 같은 거 옛날에는 석탄이나 석유 그냥 땅에서 캐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석탄이나 석유도 결국은 생물체가 이제 화석화되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생물체가 만든 연료가 되죠. 근데 알코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생물체를 이용을 해서 연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연료를 만들지만 생물체를 사용해서 만들면 전부 다 바이오 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또 요즘은 이제 IT나 NT 기술 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산업체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BT가 융합이 돼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술 융합으로 되는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NT에도 포함될 수 있고 IT에도 포함될 수 있고 BT 영역이 이제 합쳐지는 융합 과학이 되는 거죠. 융합 산업 분야들도 전부 다 생물체가 들어가면 바이오 산업이 되는 건데 이제 국내에서는 편의상 바이오 산업들을 네 가지로 나눠요. 의약 바이오, 그러니까 의약 BT, 그러니까 의약 보건, 그러니까 뭐 약품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BT 또는 그린 BT. 그린 BT는 농업, 식품,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린 BT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융합 BT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죠. 이런 것들이고 이제 서양에서는 주로 색깔로 얘기를 해요. 레드 바이오 하면은 우리나라의 분리체계면 의약 BT가 되는 거죠. 화이트 바이오 하면 산업 BT, 산업체들 아까 같이 무슨 화합물을 만들거나 뭐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린 바이오 하면은 아까 식품, 뭐 농업, 환경 이런 게 전부 다 그린 바이오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바이오 산업은 특징이 뭐냐? 다른 산업에 비해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산업으로 치면. 그러니까 위험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이제 바이오 산업들의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들. 그래서 R&D가 굉장히 인텐시브라는 게 뭐냐면 아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R&D가 뭐냐면 연구와 디벨롭,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죠.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바이오 산업들은 실제로 보면 R&D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시기에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연구를 많이 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태동기에 해당하는 거죠. 아직은 성숙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이 크다 그랬죠. 하이 리스크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의약품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막 백신 뭐 이런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약품을 만드는데 전통적으로는 의약품을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도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의약품을 이제 새로운 걸 하나를 만들려면 보통 뭐 기간으로 따지면 한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잡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의약품 하나 만들려면 그러니까 연구 단계부터 시작해서 뭐 임상,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다 따지면 그게 한 10년 걸려요. 그 비용은 1조 원 이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영세에서 옛날에는 신약 같은 걸 개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 만드는데 1조 원 10년씩 걸리는데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하면 망하는 거죠. 제약회사.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고 대개 외국에 있는 큰 제약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의약품들을 복제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따오든지 사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기간, 특허 기간이 끝난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요즘은 그 약품을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유기 합성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대 출신 제약을 하는 친구들은 되게 합성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생물체를 이용을 해서도 많이 만듭니다. 백신 같은 거는 생물체를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합성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바이오 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이 리스크다. 만들기가 어려워요, 약들. 근데 일단 약이 하나 성공을 하면 이제 특허를 해갖고 뭐 몇십 년을 보장을 받아요. 그러면 독점적으로 생산하죠. 1년에 몇 조씩 법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우리가 백신 맞을 때 많이 들었던 거, 화이자 백신 뭐 이러잖아요. 화이자라는 제약회사도 옛날에 중소 제약회사였는데 약품 하나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가 돼서 국제적인 회사. 지금 백신 하나 갖고도 1년에 뭐 수조 원을 벌죠. 엄청나게 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맞지는 않잖아요. 약도 이런 약들도 없죠. 그러니까 한번 성공하면 이렇게
하이 리턴이에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화 단계 과정들을 보면 아까 이제 의약 바이오, 산업 바이오, 그린 바이오 이렇게 쭉 나눴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요. 이제 실제 시판되기까지. 뭐 아까 조금 전에 의약 바이오, 약을 만드는 건 처음에 약을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수준이나 뭐 동물 실험 이런 걸로 약효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약효가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게 임상이에요. 그래서 적은 사람들 1상, 2상 해서 점점 숫자를 늘려 나갑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비임상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은 거고 대상으로 안 한 거고 실제 사람한테 약효가 똑같이 있는지 세포 수준이나 동물 수준에서는 약효가 있더라도 또 사람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약품 같은 건 안전성이에요. 치료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떠도는 소문 백신 맞고 뭐 무슨 부작용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하면 실제 약 먹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런 약 감기약이 예를 들어서 먹는데 먹고 죽는 사람이 100만 명에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그 약 못 팔죠. 물론 이제 죽을 병이다. 근데 약이 없다. 이러면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시판되는 약들이 있지만 어쨌든 부작용이 있으면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임상 1, 2, 3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10년, 15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 바이오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산업에 있는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 플라스틱,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생물체가 만들어서 생물체가 분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 하잖아요. 이게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 물성 테스트나 그런 걸 테스트하고 안전성 확보. 그러니까 뭐 썼더니 뭐 환경 호르몬이 뭐 많이 생긴다든가 독성이 있다든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정도만 테스트하고 이제 시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의약품에 비하면 덜 까다로워요. 자, 그린 바이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물이나 그러니까 농업에 이용되는 뭐 생장 촉진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아니면 또 요즘 뭐 GMO 식품 같은 거 뭐 안정성 논란은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들이 있죠. 뭐 콩이나 옥수수 같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 좋다 나쁘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그걸 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생물체를 조작을 해서 뭐 식물이라는 게 농작물이라는 게 다 생물이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뭐 비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비료 말고. 요즘은 유기농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기농법이라는 게 결국 그런데 농약이나 이런 거 치지 말고 자연적으로 생물들을 이용을 해서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해하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생물을 연구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적용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융합바이오는 아까 말한 것 같은 진단칩 우리가 요즘은 뭐 코비드 하면 여러분들 PCR 검사 하잖아요. 또는 항체 검사 하는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서비스죠.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도 기술도 전부 다 바이오 산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바이오 산업들은 옛날에는 바이오 산업들이 그렇게 시장이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근데 실제 이제 그전에는 기술이 그만큼은 안 됐었던 거고, 이제는 이제 아까 라이프 사이언스, 바이올로지 기술들이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발전하니까 실제 유용한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뭐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온 건데 세계 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여기 보시면 2013년에 약 2,620억 달러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20년, 7년 만에 뭐 거의 2배 이상 커졌죠. 그래서 이제 요 기간을 따지면 7년 동안 연평균 10%씩 성장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체 치고는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른 거죠. 크게 팽창하고 있는 거다. 근데 아까 바이오 산업들 여러 분야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초창기 지금은 가장 큰 시장은 아무래도 의료보건 쪽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전체 바이오 시장의 한 반 이상이 의료보건 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어느 정도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산업체 연합체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체 기업들이 얼마나 많으냐, 뭐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협회 사이트에서 제가 데이터를 좀 얻었는데, 보시면 이제 산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생겼어요. 또 최근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작은 회사들도 있고 큰 회사 있고, 아직은 이게 작은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벤처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죠. 그러면 이제 벤처들이 이제 회사들이 점점 커지면 이제 중견 회사들이 되고 대기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바이오 산업체들을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의학 산업 쪽, 의료 보건 쪽, 기기 쪽, 의료기기 만들고 이러는 것들 회사들을 합쳐보면 한 40%가 그렇죠. 산업체 40%가 의료 보건 쪽이에요. 바이오 산업 쪽. 그다음에 이제 화학 에너지 사업 쪽이 한 20%, 그다음에 바이오 식품 쪽. 식품을 가공하거나 뭐 이런 것들. 생물체를 다 이용하는 게 주로 이제 미생물들을 사용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분야, 요 세 가지 분야가 제일 커요. 합치면 거의 뭐 7, 80%가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들, 바이오 서비스 분야라든가 환경이나 자원 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체들 요즘은 대기업도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이제 큰 회사죠. 삼성도 반도체 회사이긴 한데 삼성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얘기할 때 이제 뭐 DNA 칩 말고도 뭐 바이오 쪽 굉장히 키우려고 하죠.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라는 굉장히 큰 회사들 만들고, 뭐 요즘은 CJ도 그렇고 CJ 바이오, SK 바이오 이제 대기업들이 속속들이 바이오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최근에는 벤처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스타트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저 같은 이제 교수들도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산업에,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응용을 해서 벤처 회사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제 저희 이제 생물학과,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서울대 교수들 같은 데 대부분은 벤처 회사들 다 갖고 있어요. 교수들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관여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 교수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그냥 아예 교회에서 그만두시고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학문을 연구를 하겠지만 이제 학문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니 이제 이거를 기술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산업체 쪽으로 자기 연구한 기술을 가지고 회사들을 만드시는 거죠. 이제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 인력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19년, 2년치만 그냥 갖고 왔어요, 제가. 한 5만 명 가까이 19년에 됐죠. 그다음에 20년, 재작년이죠. 이제 작년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근데 5만 3천명, 한 1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자체가 국내에서도 매년 10%씩 이상씩 증가하니까 인력들도 그만큼씩 계속 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 분포를 보시면 작년에 재작년 거 데이터이긴 한데 보면 연구직이 거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R&D,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 쪽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이 회사들은 일단.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직들이 거의 3분의 1이고, 그다음에 생산직들, 실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한 3분의 1. 그다음에 기타가 3분의 1. 이건 사무직도 되고, 이제 뭐 세일즈도 되고, 뭐 하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로 바이오 산업체들의 인력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 비하면 연구직이 굉장히 많은 산업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위별 인력 분포들을 보면 뭐 아직까지는 이제 학사들이 한 반 정도 되고 석사가 한 20%, 그다음에 박사학위 소유자가 5.5%니까 이 정도의 비율로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가 이 정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의 바이오 산업의 투자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18, 19, 20년 최근 건데 19, 20년도는 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체가 좀 이렇게 좀 다운됐었죠. 투자도 안 되고 뭐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바이오 산업들은 투자를 조금씩 늘리기는 했어요. 많이 늘지는 못했죠. 그렇더라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연평균은 5.8%. 이게 바이오 산업 전체로 하더라도 바이오 의학 산업 쪽이 61.2%. 그러니까 재작년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백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냐. 백신 개발이라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하는 회사들, 진단것 개발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 벤처 회사들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우리나라의 벤처 회사들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제 뭐 K-바이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바이오 인력들이 제가 선생님이 대학을 다닐 때가 1980년대거든요. 그때부터 유전공학 붐이 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생물 관련 학과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의대 못지않게 커트라인들이 높았어요. 유전공학이나 이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80년대 후반 이런 지금 이 바이오 벤처 회사들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 저력들이 지금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투자 분포들 보면 시설 투자보다는 압도적으로 연구하는 데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R&D 인텐시브한 산업체라는 거. 기술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생산은 아까 보시면 18년, 19년 10조 우리나라 겁니다. 그다음에 12조, 17조 비약적으로 늘고 있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연평균 매출 규모, 그러니까 생산 규모가 매출인 거죠. 결국 생산에서 거의 30%씩 계속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근데 어쨌든 생산량의 반 정도는 바이오 의료 쪽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장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이제 저희 학교 생명공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학교의 생명공학과는 이제 시작은 사범대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성신여자대학교는 옛날에 성신여자 사범대학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역시 학과도 과학교육과의 생물 전공 197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97년도에 이제 사범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생물학과가 됐었죠. 그 이후에 이제 2008년인가요? 이제 생명과학 화학부로 해서 화학과하고 이제 생물학과가 합쳐져서 학부제로 됐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2010년, 17년에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기초만, 순수만 연구를 하다가 이제 시제적 흐름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이제 공학 쪽도 이제 같이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부터는,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이제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가 생명공학과 말고도 새로운 학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바이오 생명공학과와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가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바이오 계열 학과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수업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바이오 생명공학과의 이제 교육 목표는 공학과니까 공학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공학이라는 게 이제 생명공학은 이제 기초에 근간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또 너무 모르면 어플라이드, 응용 쪽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바탕이 없는 거니까 요거를 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학 쪽으로만 너무 옛날에는 요걸 생물체를 이용하던 주로 이제 화공학과, 공대에서 화공학과가 공정 쪽을 다루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공학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잘 몰랐어요. 약간만 배우고. 근데 저희 이제 생명공학과는 생물의 기초로 한 베이스를 해서 공학적인 베이스를 그 위에다 얻는 거죠. 첫 번째는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창의 인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 실험이나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R&D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생명과학의 커리큘럼인데 커리큘럼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보통 우리가 대학교 때는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전공 과목들을 배치를 하는데 그 영역이라는 게 보통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4학년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1학년이 3학년 과정을 못 듣느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초부터 배워야 되니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주로 이제 교양 과목들을 듣는데 저희들이 이제 리커멘데이션 하는 거는 이제 교양 과목 중에서도 이제 비판적인 사과 토론, 창조적 사고와 글쓰기 이런 거 기본적이니까 이런 교육들도 반드시 듣게끔 하고 공학이니까 또 수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 과목들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생물학이라든가 일반 화학 같은 기초 과목들 1학년 때 듣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전공별 진로 탐색이라고 해서 진로 탐색 같은 공학에도 아까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탐색을 해보게, 자기의 적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1학년 때 주로 이제 교양 수업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역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인데, 저희들 여기 보시면 바이오 계열 공통이라 그래서 아까 말한 저희 생명공학과 말고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라든가 거기하고 같이, 또는 식품공학과라든가 이런 바이오 계열들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공통으로 운영하는 커리큘럼들이 있습니다. 같이 전공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학과에만 열리는 과목들, 이렇게 해서 2학년 때는 주로 개론 과목들 보시면 뭐 바이오 의약품 개론이라든가 생명공학 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물학, 일반적인 세포학이라든가 유전학이라든가 뭐 군자생물학 뭐 이런 것들 과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보면 이때부터는 심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기초적인 과목 중에서도 미생물학, 생화학2, 면역학이라든가 이렇게 좀 생명공학이라든가, 이제 공학 과목도 보시면 공정공학이라든가 분리공정, 발생공학 이런 과목들, 조금 심화 과목들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이오 신약의과학부의 전공 과목 중에 저희 학과의 전공 과목으로 인정되는 거, 뭐 신경과학, 바이러스학, 약품을 만드니까 제약공학이라든가 뭐 약물, 생물약제학이라든가 약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인체에 반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공을, 이거를 다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학과의 특징들은, 저희 대학은 굉장히 많은 전공 과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줍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가 트랙에 맞게 교수들하고 상담을 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적성에 맞는 분야들을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트랙을 해서 취업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이드 해드립니다. 자, 4학년 때도 역시 심화 과정들이죠. 그래서 보면 조금 더 복잡한 거, 뭐 바이오 분석 기기학이라든가 뭐 줄기세포 공학, 뭐 보존생물학도 들고, 그다음에 창의공학 설계, 창의 설계는 요거는 요 과목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에 때 실험 과목도 듣지만 요거는 교수님들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석사나 박사 과정들 또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학부 때 실제로 실험이나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만 졸업하더라도 실무형 인재들, 직접 어떤 공정 단계에 들어가거나 또는 연구에 실제로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학부에서 의학화학이라든가 백신학이라든가 제재공학, 약품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런 것들, 임상양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전공 과목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학교 생명공학과가 있는 운정 캠퍼스의 빌딩입니다. 이거 굉장히 최근에 지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대학교 건물치고는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2층, 3층이 저희 바이오 생명공학과가 사용하는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전공이 미생물 분자 유전학이라 했잖아요. 교수님, 선생님 전공은 유전자 조작하는 거예요, DNA들. 근데 주로 이제 미생물을 해서 DNA를 조작하고,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 GMO인 거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돌연변이들을 만들어요. 돌연변이라는 게 결국 유전자 조작한 생물체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뭐 우리가 산업체에 유용한 미생물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든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주로 이제 DNA를 가지고 놉니다. 자르고 붙이고 막 변형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좋은 미생물 그러면 말 그대로 작을 미자를 써요. 한자에서 써서. 그러니까 작은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생명체는 다 큰 생명체죠.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주로 보이죠. 그래서 미생물은 안 보이니까 무시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이 지구를 지배하는 게 지금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생태계들은 다른 생명체 지장 안 받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있어서 지금은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이 되고 있죠, 오히려. 하지만 미생물이 싹 사라지면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생명공학에서도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많은 것들을,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자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보통 미생물 하면 되게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균, 좀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한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미생물은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된 존재예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사람한테 해로운 미생물들은 지구상에 사는 미생물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컨트롤 하느냐가 이제 의료 보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물체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를 분류할 때 5 킹덤, 5개로 나눴어요. 요거 고등학교 생물학 책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식물, 그다음에 곰팡이, 진균이라는 게 곰팡이입니다. 그다음에 원생생물, 원핵생물, 이렇게 나눴어요. 원핵생물 하면 여러분들이 원핵생물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모든 지구상의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생명체의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세포로 되어 있는 거죠.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명체의 정의로 얘기를 하면 생명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게 생물체냐 무생물체냐를 놓고도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자들에도 분분했고 의견이, 이게 철학자들도 끼어드는 거죠.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할 때, 여러분들이 생물체 무생물체는 쉽게 구별을 해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바위 위에 개구리 앉아 있어요. 그러면 꼬마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생물체가 뭐야? 그럼 개구리 가르치고, 무생물체가 바위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이걸 구별하려면 쉽지 않아요. 정의를 내리자면 생물체의 정의는 뭘까? 무생물체의 정의는 뭐고? 그런 거로 갖고 하면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그 바이러스는 중간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로 이루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분류를 나눌 때는 바이러스는 원래 안 들어가 있어요. 생명체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세포를 보시면 핵이 안 보이는 거, 이걸 원핵 생명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균들이 다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사이즈가 작으니까 미생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미경이 발달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존재도. 그러니까 미생물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거는 현미경이 만들어진 1800년대 후반 때부터 사람들이 관찰이 시작하니까, 아, 작은 생명체가 있구나,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세포,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생명체들은 다 진핵세포로 됐어요. 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진핵, 진짜 핵이 있는 생명체, 유카리오트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그 다음에 프로캐리오, 캐리오라는 뜻이 핵이라는 뜻이에요. 캐리온. 그래서 프로캐리오는 진핵 생명체가 있기 전에 생명체, 그래서 원핵 생명체라고 불러요. 근데 원핵 생명체는 하나로 묶고 눈에 잘 보이는 진핵 생물체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197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이제 휘테크라는 사람이 이제 리보소om의 RNA 서열을 읽어갖고 그걸 이제 분류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분자를 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덩어리가 옛날에 알았던 것들이 다 하나로 묶어버리고, 옛날에 원핵 생물이라 그래서 하나로 생각했던 거리 크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세균, 박테리아하고, 진짜 세균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그다음에 고세균, 아르키아라고 해요. 고세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둘로 나눈 거예요. 얘네들은 성질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진화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고 불렀던 게 큰 두 그룹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동물, 식물, 진균, 원생생물 전부 다 하나로 진핵생물로 그냥 다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3영역,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역이 킹덤보다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띄워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미생물은 어떤 생물인지 봅시다. 말 그대로 미생물이에요. 작은 생명체, 맨눈으로 안 보이는 생명체를 다 미생물이라고 통칭 불러요. 안 보여요. 자, 요거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가 나무들이 보이죠? 여기 연못이에요, 조그만한. 근데 물 색깔이 어때요? 빨갛죠? 이거 물감 타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감 타놓은 게 아니라, 이걸 현미경으로 떴으면 이런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꽉 자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색 세균인데 실제 붉은 색깔을 띄어요. 이제 퍼플 박테리아로 영어라 그래요. 뭐 종류는 아닌데 이게 이제 붉은 색깔이 띄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세균이 잘 자라는 조건이 돼서 이 연못은 이 세균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다의 적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조. 적조는 그것도 이제 빨갛게 변하는 거죠. 바닷물이. 거기에 이제 미생물이 꽉 자라는데 그건 세균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말한 조류가 자라는 거예요. 조류였다는 건 새가 아니라 알지라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식물 같은 것들. 식물성 단세포 생물체를 조류라고 해요. 영어로는 알지, 걔가 자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균, 고세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미생물 하면 세균만 생각하죠. 아까 고세균, 아키아라는 게 있는데 현미경으로 봐서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이게 여러분들 대장 안에 있는 세균 중에 하나인 대장균이라는 거예요. 꼬랑지 같은 게 붙어 있죠. 요게 플라젤라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한국말로 분류할 때, 모양으로 분류할 때 세균을 간균이라고 그래요. 막대기 모양의 세균. 그래서 길쭉길쭉해요. 그리고 꼬랑지가 달려있어요. 플라젤라. 그래서 플라젤라가 막 돌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얘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동글동글하죠. 이걸 그래서 구균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인데 요 하나하나가 포도송이처럼 뭉쳐 있어요. 그래서 포도상 구균이라고 부르고 스테피로코카스라고 합니다. 영어는 이제 황색이니까 이거 색깔은 이건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시는 광학현미경 흔히 보는 그 현미경이 아니라 전자현미경이에요. 그래서 빛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빔으로 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색깔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이 색깔은 뭐냐?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장균 이걸 보여주니까 어떤 친구들은 대장균이 붉은 색깔인가 봐 이랬는데 색깔이 그렇지는 않아요. 요거는 그래픽으로 우리가 빨간색도 입힐 수 있고 노란색은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그래서 전자현미경 사진의 색깔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색깔을 이쁘게 칠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균이고 고세균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은 세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할 수 없어요. 모양 갖고는. 하지만 안을 장갑게 분자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많이 달라요. 세균하고 고세균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는 거. 근데 고세균은 안지 과학자들이 알아낸 지 얼마 안 되고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균처럼. 자, 두 번째는 원생생물이에요. 요건 진핵세포예요. 식물, 동물세포 같이 핵이 있어요. 원생생물이라는 게 뭐냐면 단세포 진핵생명체. 이제 현미경을 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다세포 생물이에요. 세포가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단세포 진핵생명체를 통칭해서 원생생물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프로티스트. 근데 그 중에서도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 동물 같은 게 있고 식물하고 더 가까운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적인 성질이 조금 더 가까운 거,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다든가 뭐 이런 성질이 있는 것들은 원생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프로토조아예요. 주가 이제 동물이라는 뜻이니까 프로토조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집신벌레예요. 이게 연못 같은데 물 뜨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보시면 솜털로 덮여 있어요. 이걸 선모라 그러는데 선모를 싹 움직이면서 수영을 해요.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입 같은 여기 똥꼬만 구멍이 있죠. 이게 포식구인데 여기로 다른 세균이나 다른 원생생물을 잡아먹어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건 아메바라는 거예요. 아메바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핵 단세포 생물체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세균, 여기 보이는 게 세균인데 얘가 잡아먹은 거죠. 요 위족이 슬슬 내면서 움직여요. 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이가 있으면 세균이라든가 이제 다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싸가지고 세포 안으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요건 전부 다 동물적인 성향이죠. 움직이고 다른 세균이나 다른 원생생물을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프로토조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단세포 진핵생명체인데 식물적인 특징이 있죠. 식물의 특징이 뭐예요? 광합성 하는 거죠. 광합성 하는 것들을 보통은 LG라고 얘기를 해요. 물속에 사는 식물을 통칭 LG라고 부릅니다. LG도 이제 물속에 사는 식물이었지만 여러분들 해초리도 LG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LG는 종류가 많은데 일단 광합성을 하니까 다 식물학자들이 옛날엔 이거 식물이야.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광합성 하는 놈들은 미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요즘은. 그래서 요거는 볼복스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연못에 사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생명체. 이거 점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게 하나의 세포예요. 단세포예요. 따로따로 살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그래도 다세포 생명체라고는 안 하고, 왜냐면 분화가 되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세포 하나씩은 살아가는데 연결만 되어 있어요. 망으로. 세포의 물질들을 분비해서 망처럼 살고, 재밌는 거는 여기서 생식세포가 안에다가 또 만들어요. 이렇게 원을, 작은 원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요 바깥에 원에 있는 세포들이 터지는 거죠. 죽죠.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또 커지고 또 안에. 그래서 안쪽에 자꾸 동심원 같은 걸 만들면서 세포가 증식을 해. 아주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볼복스. 그다음에 아까 적저했겠죠. 바다에 빨갛게 된 거. 전자현미경을 찍으면 이렇게 LG들이, 다양한 종류의 LG들이 전자현미경상에 있는데 자라요. 얘네들은 광합성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조가 생기면 왜 나빠요? 이러는데 얘네들이 자라면서 독성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식장이나 이런 물고기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조가 일어나면 이제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이런 거 전부 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진핵 생명체이기 때문에 단세포, 이런 건 전부 다 통칭 LG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종류. 여러분들 곰팡이 보셨죠? 곰팡이는 눈으로 보이는데 곰팡이들이 눈에 보이는 큰 것도 있지만 단세포 곰팡이들도 있어요. 효모 같은 것. 단세포 곰팡이들을 효모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효모 맨눈으로는 안 보이죠? 뭐 할 때 써요? 빵 만들고 술 만들 때. 발효식품들이 곰팡이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도 옆에 보면 요건 메주죠.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메주는 콩을 발효시키는 거죠. 미생물들이 잘하는 거예요. 발효는. 그러면 여기에는 콩으로 메주를, 그러니까 콩을 삶아갖고 으깬 다음에 이렇게 메주를 띄운다 그러잖아요. 매달아 놓으면 여기에 많은 세균들이 자라요. 세균 플러스 곰팡이. 곰팡이들이 자라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곰팡이 중에 하나가 이제 누룩곰팡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콩을 발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효식품들이 되고, 요건 이제 버섯 종류들도 곰팡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버섯 종류들은 이거 눈에 보이니까 이게 무슨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작은 거나 큰 거나. 그래서 곰팡이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바이러스는 생물은 아니지만 미생물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이건 독감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 주위에 많이 이게 뭐 헌다 그러죠? 입 안도 그렇고, 헐면, 피곤하면 헐어. 그게 이제 구내염이 생기는데, 염증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중에 많이 허피스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허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보통 자라는 건데, 얘네들은 이게 증식을 하면 이제 표피세포들을 죽이니까 헐죠. 아파요. 근데 또 우리가 푹 쉬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잘 먹고 이런 거, 염증은. 물론 요즘 약 바르면 더 빨리 낫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낫는 거죠. 그러면 염증이 낫는데, 그럼 얘네들이 또 숨어요. 주로 신경세포 안으로 숨어요. 그리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또 튀어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염증 생길 때 보면, 그 많이 생기는 사람은 같은 위치가 계속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죠. 코로나라는 뜻이 왕관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독감 바이러스처럼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여기 막이 있는데 막 주변에 이제 단백질들이 박혀 있어요. 뭐 스파이크 단백질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단백질이 왕관처럼 보인다 그래서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에요.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많죠. 독감 바이러스는 달라요. 근데 이제 감기 바이러스는 아무도 연구 안 했는데 이게 좀 이제 변형이 되면서 돌연변이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질병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연구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얘네들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약점인지, 그러면 약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연구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약이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가 있고, 아까 미생물 되게 작다 그랬죠? 얼마나 작을까? 도대체 크기는. 우리가 보통은 길이를 나타날 때 미터 단위 쓰잖아요. 우리가 과학에서도 미터 단위를 써요. 보통 1000배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배 커지면 킬로를 붙이면 돼요. 킬로미터. 무게에도 마찬가지예요. 킬로, 그램에다 킬로를 붙이면 1000배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단위에서 작은 걸 보는 거니까 1000배씩 줄이면 밀리가 들어가 있어. 밀리미터, 밀리그램 뭐 이렇게 쓰잖아요. 밀리세컨드 뭐 이런 거 전부 다 1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00분의 1, 밀리보다 더 1000분의 1면 마이클로.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는 1mm의 1000분의 1. 또 1마이크로미터 또 1000분의 1이면 1나노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눈이 아무리 좋아도 0.2mm가 우리가 눈이 볼 수 있는 한계예요. 눈 아무리 좋아도 0.2mm로 구별할 수 있나요? 그 두 점이 있으면 0.2mm 떨어지는 거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눈이 아무리 좋아도 내 시력은 2.0이야 뭐 이래도 0. 구조적으로 못 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 진드기는 눈 크게 뜨면 보이죠? 너무 굉장히 작긴 하지만 얘는 미생물은 아니에요. 이건 동물이에요. 진드기는 다세포성. 사이즈가 밀리미터 단위. 그러니까 맨눈으로 보이죠. 보이면. 하지만 요건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예요. 사이즈를 보면 약 지름이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7, 8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요.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표현하면 0.01mm쯤 되는 거죠. 요건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돼요. 1000배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10마이크로미터는 10mm가 되는 거니까 10mm는 보이잖아요. 1cm만큼 확대해 놓은 거니까.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균, 우리가 말하는 세균들은 박테리아들 이런 것들은 되게 마이크로미터 단위예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한 2마이크로미터, 아까 대장균은 원통형이라 그랬는데 깊게 막대기 모양. 그 폭은 한 3 마이크로미터, 그 길이는 폭은 한 1마이크로미터쯤 돼요. 그러니까 맨눈은 절대 안 보이죠. 광학 현미경 1000배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마이크로미터가 1000배, 1mm쯤. 그러니까 세균들은 아주 광학 현미경,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학 현미경이 정말 성능 좋은 광학 현미경. 아마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성능 좋은 건 없어요. 1000배 확대해도 뿌옇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성능 좋은 걸로 봐도 거의 점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막대 모양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 하이픈 있죠, 하이픈. 대신 그 정도 사이즈로 봐요. 그러니까 보일까 말까예요. 그래서 염색하지 않으면 광학 현미경으로도 세균은 정확하게 보기 힘들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건 진핵세포들, 우리가 혈액세포, 뭐 식물세포, 동물세포 이런 거는 광학 현미경으로 잘 관찰이 되는데 세균들은 광학 현미경으로도 보기가 쉽지 않다. 바이러스는 나노미터다. 나노미터. 그러니까 얘네들은 광학 현미경은 절대 안 보이고 전자 현미경으로 찍어야 보입니다. 그다음에 DNA 같은 단백질 같은 고분자는 1나노미터, 10나노미터 이 정도로 내려가니까 전자 현미경으로도 실제로는 솔직히 찍기 힘들어요. 보기 힘든 거죠. 단백질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쉽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종류의 현미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분자 구조, DNA 분자 구조라든가 단백질의 구조들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게 아니라 다른 것들, 지금 NMR이나 다른 것들, 그다음에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다른 걸로 해요. 그래서 그 구조들을 공간적인 배치, 원소들의 공간적인 배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은 작아요. 그래서 현미경이 발달하면 안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설명할 때 원핵세포, 세균 같은 거는 요만해요. 아까 마이크로미터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동물세포, 적혈구는 한 이만한 거예요. 핵이 이만해요. 요거보다 더 커요, 실제로는. 바이러스는 요만합니다. 이거 감이 잘 안 오시면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장 갖고 설명하면 쉬워요. 바이러스를 야구공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세균은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들 투수 마운드에 보면은 이렇게 땅 이렇게 올라놓은 거 있죠. 나머지는 잔디밭인데 그 투수 마운드 정도가 세균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야구공이 바이러스. 그러면 진핵세포는 얼마냐? 전형적인 동물세포는 야구장만. 그러면 진핵세포의 핵은 어느 정도냐? 뇌야, 1루, 2루, 3루, 홈, 그 뇌야 사이즈가 핵 정도 사이즈가 됐다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죠. 자, 그다음에 이제 크기를 봤으니까 미생물은 어디에 살까요? 뭐 지구상에 살아요. 미생물은 생물체가 살 수 있는 데는 다 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남극, 북극 같으면 얼음에도 이렇게 살아요. 눈에도. 이거 눈이 보면 붉은 색깔 있죠. 핏도 없는 것 같죠. 요거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게 조류예요, 조류. 그러니까 얼음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액체성 물이 있어야 생물체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얼음을 판 건데 드릴로 뚫은 거죠. 그래서 얼음 기둥을 이렇게 쫙 꺼내보면 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원생 생물들이 살더라. 요건 LG 종류들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펄펄 끓는 데인데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화산지대, 온천지대, 우리나라 온천 같은 게 아니고 정말 그런데 보면 뜨거운 물들이 막 펑펑 쏟아나요. 100도가 넘어요, 이런 물들은. 심지어는 100도가 조금 넘는 물인데 부글부글 끓는 물보다 더 뜨거운데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은데 미생물들이 살아요. 고온. 어떤 거는 113도에서도 살아요. 잘 자라요. 이런 세균들은 한 8, 90도만 온도가 내려가도 죽어요. 못 살아요. 추워서 죽는 거죠. 추운데 사는 거는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못 살아요. 그래서 미생물들은 낮은 온도든 높은 온도든 사는 미생물은 있지만 한 미생물들이 모든 온도에서 다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있다고 보면 공중에도 있어요. 공중에서 살지는 않지만 미생물이 너무 잘 때문에 먼지가 날아다니면 미생물도 떠다닐 수 있어요. 물속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은 지구상에 어디든지 있다. 생물체가 살 수만 있습니다.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지구가 생겼을 때 역사적으로도 그럼 사람이 정말 주인이냐? 지구의 역사를 한 45억 년 되면 지구상에 최초의 생물체가 생겼던 거는 지구가 생기고 한 10억 년 후에요. 35억 년 전쯤에 처음으로 생물체가 원시세포가 생겼어요. 그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핵세포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거는 원핵 생명체가 생기고 나서 10억 년 후에 한 25억 년 전쯤에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세포 진핵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훨씬 뒤에요. 한 12억 년, 10억 년? 주로 이제 물속에서 생겼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럼 육질의 물속에서 다양한 동물, 식물 정도의 이제 분화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생물체가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5억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5억 년 전에 지구는 육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물체. 그러니까 지금 화성, 달 찍듯이 땅은 다 그랬어요. 바닷속만, 그러니까 물속만 생물체가 우글우글했던 거죠, 옛날에. 그러다가 육상 생물이 올라오고 점점점 진해해서 사람 같은 유인원들은 기껏해야 한 700만 년 전. 그리고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몇십만 년 전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24시간 시간을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생각하면 생물체가 생기는 건 원액 초창기의 생물체는 한 일주일쯤 후에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서 진핵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한 20며칠, 24, 5일쯤에 이제 육지로 생물체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생긴 거는 마지막 날 밤 11시 59분 이후에 사람의 선조 비슷한 생명체가 이제 사람이 진화하기 시작한 거고 59.9초, 뭐 마지막 1초도 안 남기고 지금 현생 인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던 건 사람이 지구상에 산 거는 아주 지구 역사라면 마지막 찰나에 대 순간밖에 안 된다. 거기에 비해서 미생물들은 옛날부터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너무 시간이 오래됐네요. 그럼 다 넘기고 우리가 미생물을 어디다 이용을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미생물들을 여기서 보면 우리 몸 안에 사는 미생물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몸은 피부에도 있고 어디든 다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제일 많은 게 있는 게 소화기계 같은 게 제일 많은데 그중에 대장이 미생물, 사람에 사는 미생물로 따지면 여기가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 사는 미생물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요즘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대장 안에 있는데 보통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은. 먹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100에서 300여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그걸 무게로 따지면 한 1에서 1.5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미생물 싹 다 제거하면 이만큼 몸무게가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장에 있는 미생물을 연구할 때 보면 대장에서 꺼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대장을 거쳐서 뭐가 매일 나와요? 대변.
그 대변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나는 음식물 소화 안 된 것들이잖아요. 3분의 1가 그렇고 3분의 1은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그러니까 대변을 보시면 3분의 1이 거기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대변 채취하시면 여러분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하냐면 대장에 있는 미생물군에 따라서 살찌는 사람도 마른 사람들도 이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 사람마다 달라지는 이유들도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실제는 이 치매 증상까지도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게 뇌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이 장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장뇌축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연결돼 있어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따라서 이 뇌 세포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미생물을 가지고 대장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의 질병이나 약품을 개발하는데 지금 하려고 많이 진단도 그렇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여학생 같으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비만 굉장한데 실험도 있어요. 비만에 관련되는 미생물 하나가 비만에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생태계이기 때문에 비만이 많이 일어나는 미생물 그 조합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식을 해놓으면 실제 쥐가 뚱뚱해져요. 먹는 거 똑같이 먹는데 그 미생물만 싹 바꿔줬더니 날씬해져요.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도 미생물, 마이크로비옴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실험 결과에서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아직은 이제 뭐 그게 완벽치는 않아서 연구 단계가 많이 있지만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 실제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물을 만드는데 또 미생물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부패하는 것도 미생물이 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미생물이 자라서 사람한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면 그게 부패됐다 그러고 식품이.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면 그게 발효됐다는 거예요. 미생물 입장에서는 다 식품을 해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식품들이 발효 미생물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서양 식품들은 되게 죽이는 쪽이고. 자, 그 다음에 전염병, 질병 중에서 지병 말고,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걸리는 병들 말고, 병원균에 의해서 걸리는 병들은, 요거는 이제 1900년대인데, 그때는 사망 원인 중에 1, 2, 3이, 요 빨갛게 친 게 전부 다 세균 또는 바이러스, 뭐 원생생물 이런 거에 의한 질병에 의해서 사망하는 전염병이죠, 전염병. 하지만 2000년대는 확 없어졌죠. 대신에 뭐 심장질환, 뭐 암, 뇌졸중, 폐질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망 원인이 1, 2, 3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변했느냐? 사람들이 이제 알아낸 거예요. 아, 전염병이 미생물이 원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보건이나 위생이나 신경 쓰고 치료약들 만들어지고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백신도 맞고 뭐 이러면서 확 줄어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농업에도 막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요즘 많이 이용합니다. 농업에다 유기농법도 전부 다 뭐 비료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제 화학 비료 썼는데 화학 비료를 쓰다 보니까 농약들도 쓰게 되고 근데 농약을 치면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익한 것들도 다 죽여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몰랐을 때는 비료만 약해지면 또 비료 주고 뭐 제초제 주고 농약 주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 쓰지 말자는 거죠. 그 생물을 이용해서 그걸 하자는 게 요즘 농법입니다. 유기농법. 그다음에 뭐 아까 미생물 이용해서 바이오 연료나 그다음에 이 바이오 생물 정화는 뭐냐면 만약에 석유가 노출됐다 그러면 그런 걸 미생물로 정화한다든가 화학약품이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분뇨 같은 거 우리가 물 하수 처리할 때도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으로 뭐 이런 것들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명공학, 의약품을 생산한다든지 유전자 치료를 한다든지 유전자를 조작하는 생물체를 만든다든지 할 때 전부 다 미생물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산업적으로. 뭐 이런데 그래서 미생물과 생명공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자, 이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미생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